할머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약이에요. 손녀는 해맑게 웃으며 그림 속 약병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 할머니의 눈빛은 서서히 얼어붙었습니다. 40년 형사 생활이 가르쳐 준 건 단 하나, 위험은 늘 가장 평온한 얼굴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사위의 정체, 그리고 12년 전 미제 사건의 그림자가 되살아나는 순간,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8살 윤서의 방 안은 늦여름 오후의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빗줄기가 책상 위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윤서야, 인형놀이 재밌어? 정혜숙은 서랍 속 문구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바닥에 앉아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손녀 윤서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눈빛은 매서웠지만 손길만큼은 살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손끝이 서랍 깊숙한 곳을 스칠 때 종이 표지의 까끌한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낡고 가장자리가 해진 그림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표지를 쓰다듬는 순간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번졌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어린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자꾸 졸려해요. 새아빠가 엄마한테 특별한 약 줘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해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이 바짝 마르는 느낌에 침을 삼켰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연필로 그린 그림 속의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약병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또렷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해숙은 즉시 책상 위에 일기장을 놓고 목소리를 낮춰 불렀습니다. 윤서야, 잠깐 할머니한테 와볼래? 총총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온 윤서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네, 할머니. 해숙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그림일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그림 있잖니. 새아빠가 엄마한테 주는 게 뭐야? 그녀의 손끝이 그림 속 약병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윤서는 얼굴에 망설임 없이 해맑은 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엄마 몸속 나쁜 거 없애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약이라면서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해숙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사위 강동욱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약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간 형사로 일하며 수없이 봐왔던 위험의 냄새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약 먹고 나서 엄마가 자주 졸았니? 물음 속엔 조심스러움과 함께 날카로운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자꾸 쓰러져서 무서웠어요. 제가 깨워도 눈이 안 떠질 때도 있어요. 순간 해숙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녀의 체온이 전해졌지만 머릿속은 이미 날카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딸 민지가 보였던 이상한 모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없던 갑작스러운 졸음, 대화 도중 멍해지는 눈빛, 기억이 가물가물해하는 반응, 이유 없이 늘어진 어깨.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의심스러운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서랍 위 그림 일기장을 다시 쥐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단순한 아이의 그림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속임수와 위선, 그리고 탐욕이 숨겨진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여느 때보다 일찍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페이지를 넘기며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지만 시선은 부엌과 안방을 오갔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동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잘 다린 셔츠와 가지런히 맨 넥타이, 머리에는 젤이 발라져 있었고 표정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잠 좀 잤어? 민지가 소파에서 기지개를 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동욱은 부엌 찬장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침에 챙겨 먹어야 한다니까.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그는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채우고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린 채 민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동욱은 짧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제 목사님도 그러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람 손을 통해서도 건강을 돌보신다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해숙은 신문 가장자리를 내리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남편이 아내 건강을 챙기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동욱의 눈가에 스친 미묘한 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약 30분이 지나자 민지의 어깨가 점점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지럽네. 동욱이 재빨리 옆으로 다가와 민지의 등을 두드리며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몸이 피곤해서 그래. 좀만 쉬어. 그는 잔잔하게 웃었지만 해숙은 그 웃음이 왠지 계산된 듯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동욱은 약통을 손에 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그 안에 든 알약을 약통 안에 넣었습니다. 손동작이 매끄럽고 빠르며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예리하게 바라봤습니다. 저건 그냥 비타민이 아니야. 형사로서의 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부엌에 있던 해숙은 물을 따르며 거실 쪽을 힐끔 보았습니다. 동욱이 민지의 물병을 집어들고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갈색 병이 그의 손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액체 몇 방울을 물병 속에 떨어뜨린 뒤 병을 다시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해질 거야. 말끝은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했습니다. 해숙의 손이 유리컵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겉으론 다정하고 신앙심 깊은 남편인 척하지만 그가면 뒤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은 사위의 한마디, 행동을 단 한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사위의 미묘한 손놀림과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방 전화기를 집어들고 단축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반가운 목소리에 그녀의 입술이 단단히 다물렸다가 서서히 열렸습니다. 준호야, 나 해숙이야.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반가운 인사는 나중에 하고 급한 일이 있어. 비공식으로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누굽니까? 해숙이 주위를 흘끔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사위. 며칠 뒤 준호가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고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입술 끝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건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강동욱이라는 사람 뭔가 있어요. 해숙이 눈썹을 좁히며 그를 보았습니다. 대체 뭔데 그래? 준호는 봉투를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강동욱, 첫 번째 아내 김수진 씨.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해숙의 손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공식 사인은 급성 장기 부전입니다. 그런데 그는 서류를 넘기며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망 전 몇 달간 병원 진료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교회 추천 대체요법 명목으로 한방치료, 비타민 주사, 상담 치료만 받아왔어요. 해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말은 병원엔 안 갔단 얘기네. 네. 상태가 악화됐을 때도 병원 대신 목사 부부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이웃들 말로는 며칠 동안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물어보면 치료 반응이라고만 했답니다. 치료 반응이라. 해숙은 이를 앙다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다시 한 장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망 직후 3억 원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강동욱은 그걸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위로라고 했답니다. 첫 번째 아내 사건 때 부검은 제대로 했나? 아뇨, 가족들이 부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해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 우리 민지한테도 보험 가입을 시킨 건가?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근에 고액보험 가입 이력 확인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 본 형사의 눈빛이었고 목소리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위선자 같은 놈, 증거를 잡아야 돼.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빨리 수사해야 할 것 같아요. 민지 씨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수만 번 고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도 헛디디지 않겠다는 듯 단단히 각오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해숙은 부엌 조리대에 팔꿈치를 괴고 설거지하는 척하며 시선을 거실로 향했습니다. 동욱이 평소보다 한층 진지한 표정으로 민지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벗어 의자에 걸고 셔츠 소매를 느리게 걷어 올리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야. 민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날인데 그렇게 심각해? 동욱은 주머니에서 작은 금빛 약병을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표면이 거실 조명에 부딪혀 번쩍였습니다. 새로 나온 건강보조제야. 목사님이 직접 건네주신 거라 믿고 먹을 수 있어. 해숙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설거지물 위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지는 별 의심 없이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뭐가 달라져?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해숙의 귀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민지가 병뚜껑을 열고 약을 꺼내는 순간 해숙이 재빨리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거 내가 먼저 좀 볼 수 있을까? 동욱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병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비타민이에요. 괜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약사인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숙이 그 병을 뺏으려 달려갔지만 민지는 이미 한 병을 삼켜버렸습니다. 됐다, 다 먹었어.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야. 약 20분이 지나자 민지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리며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 어지러워. 동욱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앉혔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참아. 몸이 적응하는 거니까. 적응? 지금 이런 게 적응이야? 해숙은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119죠? 주소는? 그 순간 동욱이 달려와 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입 다물어.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할 거 아니야. 민지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축 늘어지자 해숙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해숙은 빠르게 진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줘. 강동욱 체포해야 돼. 곧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고 현관문이 열리며 구급대와 경찰과 준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해숙이 민지를 구급대원에게 넘기며 손에 쥐고 있던 금빛 약병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든 거예요. 분석해 보세요. 동욱이 뒤로 물러나며 애써 웃었습니다. 이건 다주님이. 강동욱. 준호가 앞으로 다가와 그를 벽 쪽으로 몰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철컥 채워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강동욱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해숙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구급대가 민지를 들것에 실어나가는 동안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싸늘한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도국이 체포된 지 사흘 후 흐린 하늘 아래로 비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묵직하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수사본부에서 밤늦게까지 강동욱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 사건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준호는 서울경찰청 지하 보관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불안하게 깜빡였습니다. 창고 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쇠파이프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준호는 먼지 낀 서류 캐비닛 앞에서 두꺼운 장갑을 낀 채 하나씩 서류철을 꺼내 들춰봤습니다. 철제 서랍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회색 표지의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매직으로 거칠게 적힌 제목이 또렷했습니다. 연쇄 종교적 독살 사망 사건 담당 정혜숙. 준호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가다듬은 그는 표지를 조심스레 쓰다듬고는 묵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비밀이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12년 전의 끔찍한 기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여성 4명. 사망 간격은 정확히 2달, 부검 결과는 모두 동일한 독성 물질 중독. 사진 속 피해자들의 얼굴은 고통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부패한 방황과 어지럽게 흩어진 생활용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연필로 밑줄이 그어진 독성 물질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눈썹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이거 강동욱이 민지 씨한테 쓴 약물이랑 성분이 똑같잖아. 그는 곧바로 페이지를 넘기며 범행 수법까지 대조했습니다. 투약 시기, 섭취 방법, 피해자가 보인 증상, 그리고 사망 전 의식이 희미해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서류 구석에서 한 장의 증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메모지 위에 검은 잉크로 적힌 단 한 문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이 글귀를 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욱이 119가 도착했을 때 민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해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해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야? 12년 전에 선배님이 맡으셨던 미제 사건 있죠? 연쇄 독살 사건. 이거 김동욱 사건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확실한 거야? 그냥 비슷한 거 아니고? 확실합니다. 준호가 서류를 움켜쥔 채 빠르게 이어갔습니다. 사용된 독성 물질이 동일하고 범행 수법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피해자 전원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선배님, 이거 강동욱 체포 당시에 민지 씨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해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마지막 피해자의 집 거실 한가운데 놓였던 작은 테이블, 그 위에 놓인 찻잔 옆 손바닥만 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힘있고 단정했지만 내용은 잔혹했습니다. 그때는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없었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이번에 이 사건 반드시 끝장내자. 전화를 끄는 그녀는 곧장 서류 가방을 꺼내 옛날 사건 파일을 챙겼습니다. 12년간 마음속을 짓눌렀던 미제 사건이 이제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 사실이 해숙을 차갑고 결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숨결마다 서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경찰서 자료실에서 먼지 쌓인 서류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랜 회원 명단 속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동욱. 그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정화 담당 사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류를 모조리 꺼내 노트북 가방에 넣고 숨가쁘게 해숙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그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선배님, 제가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강동욱 이 사람. 그냥 사이비 신도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는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12년 전 영생의 빛 교단. 거기서 정화 담당 사제였어요. 독성 물질을 다루는 핵심 인물입니다. 해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정화 담당. 설마 약 같은 걸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당시 약학대학원 재학 중이었고 교단에선 하나님의 약사로 불렸습니다. 사람들한테 치료제인 척하면서 독을 먹였더군요. 해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약사라는 가면을 쓰고 범죄를 한 거네. 네. 합법적으로 약을 조제하고 보관할 수 있으니 의심을 피하기 쉽죠. 게다가 약국에선 어떤 약이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준호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에는 최근 동욱 약국의 CCTV 사진들이 떴습니다. 약국 내부는 깔끔하고 벽엔 주님은 치유자라는 문구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겉으론 신앙과 봉사의 공간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범행 작업실입니다. 그는 채팅 기록을 열어보였습니다. 이건 2주 전 메시지입니다. 스승님, 최종 정화제 조제법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곧 순수한 영혼들이 하늘 문으로 오를 겁니다. 해숙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 약이 민지한테 먹인 거였구나. 네. 분석해보니 12년 전 사건 때 사용된 독과 99% 일치합니다. 조제 과정도 똑같고요. 해숙은 벌떡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약국을 사람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공장으로 만들다니. 이 악질을 그냥 두면 또 죽일 거야. 준호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되면 12년 전 연쇄 독살 사건의 범인 강동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때 피해자 중에 생존자가 있었었는데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생존자요? 그럼 그 생존자를 좀 만나봐야겠네요. 해숙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살인미수 사건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어져 온 교단의 어두운 심장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숙과 준호는 오래된 골목 끝 허름한 단층 집 앞에 섰습니다. 녹슨 대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세월의 바랜 화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천천히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척한 얼굴의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잿빛 눈동자에 12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정혜숙 형사님 맞으시죠? 여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최유리 씨. 12년 전 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리가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활짝 열며 길을 비켰습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무슨 일로요? 거실에 앉자 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2년 전 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리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화면 속에는 CCTV에서 포착된 강동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두운 모자, 낮게 눌러쓴 챙, 그리고 어딘가 차가운 눈빛이 비쳤습니다. 유리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 뭔가 낯설지가 않네요. 준호가 태블릿을 멈추고 사진을 넘겼습니다. 약국 앞에서 찍힌 동욱의 사진, 웃고 있는 표정, 그리고 평범한 복장, 그리고 해숙은 자신의 손녀 윤서와 강동욱이 함께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12년 전 그 사람과 같은 사람 같습니까? 해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매, 좀 비슷해요. 근데 그때 그 사람 목소리는 더 낮고 거칠었어요. 그리고 12년이 흘렀으니까 이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준호가 재빨리 되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라는 건가요? 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글쎄요. 걸음걸이나 느낌은 참 닮았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숙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시선을 맞췄습니다. 기억나는 특징이 있습니까? 유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왼손 검지에 십자가 문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약 냄새 같은 향이 났어요. 준호가 눈빛을 주고받으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혹시 말투나 습관은요? 유리가 멀리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정화하노라. 그 말을 자주 했어요. 근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영상 속 남자가 그 사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해숙은 한동안 유리를 바라보다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리 씨, 저도 이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유리는 숨을 들이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람을 눈앞에서 보라고요? 해숙은 잠시 말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불안하실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유리 씨 기억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유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맞잡혔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맞으면요? 해숙은 살짝 몸을 숙여 시선을 맞췄습니다.
저희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아무 일 없게 지킬 겁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았고 유리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과 망설임 속에서도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최유리는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최유리입니다. 제가 그 사람 만나볼게요. 근데 저 정말 두렵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리 씨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계속 함께 붙어 있을 거예요. 네, 용기 내볼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일주일 후 서울경찰청 조사실. 두꺼운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유리는 숨을 가다듬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네모난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천장에 형광등이 낮게 윙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조사실 안을 차갑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강동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의 손목 위로 정갈한 셔츠 소매가 접혀 있었고 눈빛은 태연했습니다. 반대편 의자에 앉은 유리는 손끝을 모아 쥐고 어깨를 굳힌 채 동욱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유리 씨,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유리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 순간 12년 전의 어둡고 눅눅한 공기와 코끝을 찔렀던 약품 냄새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있는 것 같아요. 12년 전 그날 그 종교 의식을 주도했던 사람. 유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동욱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시다니 영광이네요. 하지만 전 12년 전엔 그런 적 없습니다. 이준호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났습니까? 유리는 동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약국에 갔었어요. 그 약국에서 제 안색을 보고 특별한 약이 있다면서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저한테 믿도록 원유했고요. 목소리도 정말 비슷해요. 동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준호가 눈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기억합니까? 유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손으로 동욱의 손동작을 가리켰습니다. 왼손잡이였어요. 그리고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책상이나 물건을 건드렸어요. 마침 동욱이 컵을 집으려 왼손을 움직였습니다. 유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저거예요. 그때도 저런 식이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지금 더 나이가 들었어야 하는데. 동욱은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준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강동욱 씨, 12년 전 그 종교의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욱은 숨도 고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땐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젊은 여성이었고 특정 알약을 먹여 살인을 저질렀었죠.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유리는 손끝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12년 전에 봤던 그 사람 같긴 한데.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 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강동욱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유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묘한 여유와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 눈빛에서 12년 전 느꼈던 차가운 기운을 다시 느꼈습니다. 대질 신문이 끝난 후 유리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100%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수사팀은 일단 강동욱이 결혼 전 살고 있던 집을 먼저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신도 집회 때 썼을 법한 커다란 매트가 깔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영생의 빛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벽부터 바닥까지 빼곡하게 책장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며 책 한 권을 꺼낸 준호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책이래? 표지만 봐도 수상한데. 그의 손에 들린 건 영생의 빛, 비밀 교리서였습니다. 옆에서 책을 집어든 다른 형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교리서? 이거 완전 종교 사기단 매뉴얼이네. 준호는 더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여러 권 꽂혀 있었고 표지에는 정화의식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보세요. 해숙이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서류 뭉치를 건네자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눈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이건 12년 전 그 사건에서 쓰인 독성 물질 조제법이랑 똑같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분노가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과학수사팀이 부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님, 여기 컴퓨터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모니터에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주르륵 뜨고 있었습니다. 디코딩된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정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숙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 아직도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네. 근데 스승? 스승이 누구지? 그 순간 준호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사팀이 프린트해온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확인했습니다. 민지 씨에게 사용한 알약 성분 확인되었어요. 해숙은 봉투를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여기 스승님의 뜻, 이게 뭐지?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준호가 모든 증거품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이 증거들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며칠 뒤 과학수사팀 사무실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준호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썹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 해숙도 사무실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보세요. 준호가 숨을 몰아쉬며 보고서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해숙이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잔뜩 구겨져서. 강동욱 DNA가 12년 전 현장 증거랑 하나도 안 맞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해숙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터졌을 때 강동욱은 강원도 산중에서 종교 수련회 중이었대요. 사진, 참석자 명단 다 확인했어요. 알리바이가 철벽이에요. 해숙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뭐지? 이거. 그 순간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의 감시 아래 들어온 동욱은 수갑을 찬 손목을 드러낸 채 입가에 묘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형사님들, 이쯤에서 제가 다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는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운 채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눈빛은 유리창에 불이 비친 듯 번뜩였습니다. 12년 전 스승님께서 하신 일은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치 설교하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세상 물든 영혼들을 정화시켜 천국 문턱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 넌 모방범이라는 얘기야? 모방이라뇨? 이건 성스러운 계승입니다. 해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 뜻이라는 게 사람 목숨 빼앗는 거냐? 그걸 거룩하다고 포장하냐? 동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포장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저는 모방범이 아닙니다. 계승자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그 말 끝에는 광기가 묻어났습니다. 스승님은 하나님의 사자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오른팔이었고 그 뜻을 실현한 것뿐입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손바닥을 책상에 힘주어 눌렀습니다. 수갑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준호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스승 이름은 뭔데? 동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계시니까요. 해숙의 주먹이 다시 움켜쥐어졌습니다. 눈동자는 분노로 번쩍였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 난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거야. 동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싸늘한 침묵 뒤에 해숙은 12년 전 그날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12년 전 늦가을 아침에 찬 공기가 아파트 복도를 메웠습니다. 경광등 불빛이 붉게 벽을 타고 흘렀고 구급대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정 형사님, 이쪽입니다. 후배 형사가 숨을 고르며 손짓했습니다. 해숙은 검은 코트를 여미고 현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고 옆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피부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유리컵과 반쯤 먹다 남은 차,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이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굵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께 가는 성스러운 여행. 해숙이 고개를 들어 부검 결과를 묻자 후배 형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희귀한 식물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아직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숙이 팔짱을 끼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가구 배치는 단정했고 생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가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과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랑 원한 관계는 없나? 해숙이 물으며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후배 형사가 수첩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온라인 종교 카페에서 알게 된 영적 상담사와 자주 만났다고 하네요. 해숙이 걸음을 멈추고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해숙은 허리를 펴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빛이 한층 매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종교적 자살이라고 덮으라는 거야? 후배 형사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부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합니다. 해숙이 코웃음을 치며 메모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성스러운 여행? 누군가 이 여자를 속인 거야. 믿음을 팔아서 목숨까지 빼앗아간 거라고. 그녀는 담요 끝을 젖혀 피해자의 손을 살폈습니다. 손톱 밑에는 미세하게 변색된 흔적이 있었고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빠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건의 그림자가 이미 그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달 뒤 다시 울려 퍼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해숙은 차 문을 닫으며 날선 눈으로 아파트 현관을 올려다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미 여러 명의 형사와 과학수사팀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합니다.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듯 선명했고 글씨체는 지난 사건의 메모와 똑같았습니다. 해숙이 낮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장난질이네. 형사가 장갑 낀 손으로 유리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검출된 독성 물질, 지난번이랑 같습니다. 해숙이 날카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연쇄 범죄야. 이번엔 꼭 잡을 거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커다란 모니터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사건 기록이 띄워졌습니다. 팀원들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후배 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해숙 선배,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해숙이 재킷을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 후배는 화면 속 커뮤니티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영생의 빛이라는 온라인 종교 커뮤니티 회원이었습니다. 해숙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송진우 대사제라는 인물에게 개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후배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해숙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송진우, 이름부터가 수상해. 즉시 신원 조회에 착수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심지어 프로필 사진도 해외 뉴스에서 도용한 이미지였습니다. 후배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완전히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해숙은 주머니 속 담배갑을 만졌다가 그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종교 탈쓰고 사람을 속이는 놈. 어떻게든 잡아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고 전담팀 전원의 눈빛이 동시에 매서워졌습니다. 늦은 밤 비오는 골목에 번쩍이는 경찰차 불빛이 번갈아 깜빡였습니다. 해숙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눅눅한 비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였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고 하얀 시트가 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머그잔과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이 낮게 중얼거리며 시선을 피해자 얼굴에 고정했습니다. 이제는 30살도 안 된 여자를 건드린 거야. 옆에 서 있던 후배 형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40대 주부들이었는데 이젠 연령이 확 내려갔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후배를 바라봤습니다. 범인이 점점 영역을 넓히고 있어. 후배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영혼을 구한다는 미명 아래? 해숙은 가볍게 웃고는 날카롭게 잘랐습니다. 구원? 사람 죽이는 게 무슨 구원이야. 그건 자기 만족이야. 그녀는 곧장 경찰서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종교 커뮤니티 접속 기록을 열고 영생의 빛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송진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또 발을 뺐네.
팀원들이 밤새 뒤져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사이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모니터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메웠습니다. 연쇄 종교살인범, 여전히 오리무중. 경찰 무능 비판 것에 팀원들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습니다. 그때 수사과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정 형사, 이번 건은 여기서 멈추자. 해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범인이 활개치고 있는데? 과장이 표정을 굳힌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어. 곧 지시 내려올 거야. 사무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해숙은 한참 동안 과장을 노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럼 누가 다음 피해자가 될지 윗선이 책임질 건가요? 과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남은 건 해숙과 소수의 팀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송진우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펜 끝을 꾹 눌러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다들 빠져도 돼. 나는 끝까지 간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 한 허름한 원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최유리의 세상은 회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집안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빈방에 홀로 앉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던 그녀는 어느 날 영생의 빛이라는 온라인 종교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 닉네임 송진우 대사제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유리는 눈가를 훔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저 요즘은 아무도 절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분 후 송진우의 답이 도착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영혼입니다. 고통은 곧 사라질 겁니다. 그 부드러운 어투는 한겨울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유리는 어느새 그에게 지난 삶의 상처와 비밀까지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송진우가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 목이 긴 유리병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송진우는 짙은 미소를 지으며 병을 손바닥으로 굴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수입니다. 특별한 정화의식에 쓰이는 거죠. 단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리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마치 최면처럼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겁니다. 유리는 천천히 병마개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희미한 풀 냄새와 약품 냄새가 섞인 향이 났습니다. 조심스레 입술에 가져가 한 모금 삼키자 묘한 쓴맛이 혀끝을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리야,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 숨도 제대로 못 쉬어. 빨리 와. 유리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병을 테이블 위에 내팽개치고 코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송진우는 잠시 표정을 감추더니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죠. 유리는 그 말도 못 들은 듯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는 응급실 앞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큰 이상 없이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혀끝에 남아있는 쓴맛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송진우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게
정말 성수였을까? 유리는 그날의 일을 커뮤니티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해숙은 경찰서 사무실 책상 위에 흩어진 사건 파일을 모아 쌓아 놓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그 순간 팀장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 형사, 이제 그만둡시다. 여기서 멈춰야 돼. 그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숙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뭘 멈춰요? 범인을 잡지도 못했는데요.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의자도 불분명하고 증거도 없어. 예산도 바닥이야. 해숙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럼 무고한 사람들 죽은 건 그냥 덮자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거 알면 뭐라 하겠어요? 팀장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 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사무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이를 꽉 물고 컴퓨터에서 사건 자료를 하나하나 복사했습니다.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는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전 기억에서 깨어난 해숙은 그날 저녁 유리를 불렀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에 앉은 유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죄송해요.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유리 씨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어요. 두 사람은 송진우의 몽타주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인물은 흐릿했습니다. 긴 로브와 두꺼운 모자, 늘 얼굴을 가리는 하얀 천. 유리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때도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거의 안 보였어요. 유리가 손가락을 꼬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놈 치밀하네요. 하필 종교 의상으로 얼굴을 가리다니.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손끝이 식은 커피잔을 감싸쥐었습니다. 저 앞으로도 조심해야겠죠? 해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 사람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 속에는 씁쓸한 체념이 비쳤습니다. 남은 건 유리의 불안과 해숙의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진, 현장 기록, 온라인 대화 내역. 그 모든 페이지가 종이장처럼 얇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절대. 그때 해숙의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 씨, 혹시 체면으로 그 기억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체면이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해볼게요. 다음 날 희미한 조명이 깔린 심리 상담실. 유리는 푹신한 리클라이너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해숙과 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중년의 심리 상담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천천히 제 목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유리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눈꺼풀이 바르르 떨리더니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잦아드는 소리가 들릴 듯 했습니다. 상담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제 1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그 사람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유리의 목이 천천히 움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요. 아주 가까이.
목소리가 아이처럼 가늘고 느릿했습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왼손, 검지에 십자가 문신, 깊게 새겨져 있어요. 해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향은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유리의 콧방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묘한 향, 성당에서 맡는 향인데 거기에 무언가 더 섞여 있어요. 매운 향신료, 머리가 멍해져요. 목소리는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칠고 낮아요. 숨소리가 거칠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유리의 얼굴 근육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화하노라. 입술이 달싹이며 그대로 따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떠올려 보세요. 유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직 정화해야 할 양들이 많다. 그렇게 말했어요. 해숙과 준호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노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고 해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이제 천천히 현재로 돌아옵니다라고 말하자 유리의 눈꺼풀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봤어요. 그 눈빛, 그 손, 그 냄새까지. 전부. 해숙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몽타주 다시 작성하자. 준호의 눈빛에도 결의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12년 전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곧장 움직였습니다. 준호의 휴대전화가 해숙의 책상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배, 찾았어요. 그 인간,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해숙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곧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움켜쥐었습니다. 말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바로 간다.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서자 컴퓨터 모니터에 선명하게 박힌 한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깊게 팬 미간,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매, 그 시선에서 사람을 꿰뚫는 듯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송강우 55. 정식 신학 교육은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만 열면 듣는 사람을 홀려버리는 재주가 있죠. 준호가 의자를 밀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고 화면 속 남자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해숙이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이 눈빛, 사람 잡아놓고도 기도문 외울 것 같은 눈이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12년 전 사건 이후 해외로 도망쳤다가 며칠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생명 공동체라는 종교단체 수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름도 주민번호도 다른 신분으로요. 해숙은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몸을 약간 젖혔습니다. 아주 대놓고 사기치고 살았구만. 배포 하나는 인정해야겠다. 준호가 키보드를 다시 두드리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자식이 우리가 움직인 걸 이미 알아챘다는 겁니다. 해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따르면 또다시 정화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큽니다. 순간 해숙의 주먹이 책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쾅 하고 울린 소리에 사무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직도 그 짓을 해? 이번엔 끝까지 간다. 명줄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두고 보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챙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한 사람을 향해 곱게 꽂혀 있었습니다. 12년 묵은 상처가
드디어 칼날로 변해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집 앞 골목은 며칠째 묘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고 차창 너머로 비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가끔씩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앞에 다다르자 맞은편 마당을 쓸던 이웃 아줌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요즘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아줌마는 빗자루를 멈추고 유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에이, 설마. 근데 저 차 나도 봤어. 사흘째 저 자리에 있더라. 그날 저녁 유리는 현관 앞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달그락 소리와 함께 나온 한 통의 편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 앞면에는 붉은 잉크로 번진 듯한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뜯어보니 종이 한 장에 정갈한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완성된 구원을 완성할 때입니다. 순간 유리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채 숨이 가빠졌고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편지를 소파 위로 내던지고 급히 휴대전화를 붙들었습니다. 형사님, 송진우 아니 송강우. 그 사람이 절 찾고 있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해숙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절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마세요. 경찰 바로 보낼게요. 해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옆자리 준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준호야, 유리 씨 집으로 당장 경찰 보내. 지금 바로. 준호가 의자를 밀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해숙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생강차가 들려 있었지만 시선은 멍하니 창밖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유리가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해숙은 부엌에서 물수건을 들고 나와 유리 앞에 놓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송진우가 혹시 유리 대신 다른 무고한 사람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그 불안은 눈빛 속에 스며들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외딴 산 속 펜션 앞마당에 희미한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칠 때마다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남자의 목소리가 기묘하게 퍼졌습니다. 오늘 새로운 영혼들이 정화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안에서는 아멘, 을 외치는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과 준호는 풀숲을 헤치며 조심스레 펜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손짓으로 합을 맞추자 해숙은 숨을 고르고 현관 앞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송강우. 문이 벌컥 열리며 해숙의 날카로운 외침이 집회장을 가르렀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송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얼굴, 12년 전 그 형사구만. 해숙이 두 발 앞으로 내디디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 12년 동안 네 면상 보려고 여기까지 왔네. 송강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양팔을 벌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불순한 영혼을 씻겨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사명? 웃기지 마. 해숙이 한 발 다가서며 송강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한 건 살인이다. 그것도 멀쩡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 송강우의 눈동자가 번쩍이며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건 구원이다. 오염된 영혼을 끌어안아야 진정한 천국이 온다. 해숙은 주머니에 넣었던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신이 정말 있다면 왜 무고한 사람들이 내 손에 죽어야 했는지 답해봐. 순간 송강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나에겐 보인다. 그때 펜션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복장의 지원부대가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권총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송강호, 당신을 살인 및 불법 종교활동 혐의로 체포합니다. 송강호는 거침없이 양팔을 벌린 채 뒤로 물러나며 외쳤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나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2명의 경찰이 그를 붙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신도들을 향해 광기에 찬 눈빛을 던졌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2년 동안 목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 광기는 쉽게 사라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해숙의 집 거실 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간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민지는 따뜻한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지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래된 그림자처럼 드리웠던 불안을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해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지. 엄마는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안도와 뿌듯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서는 윤서가 색연필을 쥐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화지 위에는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 다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지켜줬어요. 윤서가 그림을 들어 보이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해숙은 윤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윤서가 이렇게 예쁘게 기억해주다니. 할머니가 힘든 거 다 잊겠다. 주방 쪽에서는 유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이제 숨을 제대로 쉬어요. 그동안 밤마다 숨이 막혔는데.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등 위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숙은 손을 내밀어 유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다시 일어서는 거 그게 진짜 승리야.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내 삶을 되찾는 거니까. 그 옆에서 준호가 팔짱을 낀 채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배님 덕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범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요. 해숙이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형사는 사건만 해결하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게 진짜 일이야.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이 가족의 하루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